오늘 강의해 주실 김선철 대표님이시고요. 무궁화 신탁, 여러분들 등기 떼보시면 신탁사 중에 거의 1번으로 등장하시는 게 무궁화 신탁인데, 네, 좀 이미지가 좀 예전에는 저도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만나 뵙고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회사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아무튼 오늘 강의 또 명지대학원에서 또 석사과정이시네요. 네. 강의도 하시는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굉장히 보니까 저도 지금 대학원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있는 분들한테 딱 여쭤보면 다 아세요. 예,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딱 어디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얼굴 뵐 수 없는 분이니까 오늘 아주 귀 쫑긋하게 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철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민재철입니다. 제 오늘 주제는 도시정비사업과 공인중개사의 역할이라고 소재를 달았고, 사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토론해보고 싶고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의 생존 전략이에요. 제가 왜 부동산 중개업에 관심을 갖게 됐느냐 하면 우리나라 전 국토에 부동산 관련된 국가공인 자격은 우리나라는 공인중개사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민간 자격들은 사실은 공인 자격하고는 레벨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인중개사가 생존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물론 오늘 이렇게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야 그 분야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분들이 모이셨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중개사 11만 1000명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50% 이상이 자기 월세도 못 내요. 자, 이게 생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의 문제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 위주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관심 갖고 들어보시면 의미가 있을 겁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모르고 저는 한 20, 30분 오시면 그분들 모셔놓고 충분히 토론하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오셔서 일단 제 강의 오늘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한 이틀 정도로 시간을 들여서 만든 자료니까 의미 있게 보시고 한 30분 정도 궁금하시면 질의응답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명지대 도시재생 주임교수로 10년차 지금 11년차 강의를 하고 있고요. 다른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신탁의 도시재생 그룹을 대표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신탁은 현재 신탁사 중에서 가장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게 제가 쓴 책인데 이 첫 번째 책은 재건축의 사례를 성공과 실패한 사례를 분석한 책이고, 이 두 번째 책은 재개발 사업을 보면은 분양권이 있냐 없냐, 분양 자격이 있냐 없냐 이슈가 되게 많아요. 그걸 법률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마지막에 이 책은 백날 이론만 얘기하지 말고 실전 투자의 방법을 좀 설명해달라는 출판사의 요구에 의해서 실제 재건축을 투자해서 수익률을 내는 과정을 쓰는 실제 투자한 책입니다. 필요하시면 관심 있는 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시작해보면은 공인중개사의 현재가 어떤지 한번 팩트로 제가 이거 어저께 오늘 아침까지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 정리한 겁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3월 21일 기사예요. 지난달에 벌써 1000곳이 넘게 폐업을 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전국 공인중개업소 개업수가 11만 4,8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계속 폐업을 하고 있고 일부 다시 또 신규 창업을 하고 있지만 신규 창업수가 폐업수를 지금 앞지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포자기하는 중개사들이 있다. 여기 지금 클릭하면 동영상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기사에 관심 있으면 한번 나중에 인터넷에서 보시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이런 기사들이 계속 뜹니다. 이게 2일 전, 1일 전, 바로 어제 그제 기사들입니다. 매우 좀 시장이 어렵다. 특히 중개업이 고생해서 자격증을 따서 실제 사무실을 차리고 운영을 하시는데 매우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이다. 공인중개사무소의 휴폐업의 현황에 대한 부분 최근 자료 2024년 2월까지 데이터를 쭉 보시면은 현재 휴업이 상당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아마 자격을 획득하신 분들이 50만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1만 정도가 영업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 중에 상당수가 일부는 폐업하고 일부는 신규 창업을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확 꺾였어요. 매우 어렵다는 거죠, 시장이. 자, 그러면 국내 유일의 국가 공인 자격인 이 공인중개사가 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을까? 여기 최근 기사입니다. 여기 협회 회장님이신 이종혁 회장님이 여러 가지
이견을 얘기하시고 법정 단체화 시키려고 작년부터 많이 애쓰셨어요. 그런데 참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죠. 뭐 전세 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개사의 잘못을 몰아가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실도 있었고 이런 부분을 그냥 탓만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현실이겠죠. 자, 폐업의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 정도로 그냥 크게 봤는데 협회 역할이 좀 더 강화돼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나? 경기가 침체되니까 뭐 할 수 없는 것인가? 아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활발하게 영업하시는 분들이지만 지금 부동산 중개업이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선생님 어떠세요? 일단 뭐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매우 수준이 높으신 답변을 처음부터 하셨는데 금리에 얘기를 하셨고 또 우리 선생님은 어떠세요? 제가 여기 왜 질문한 줄 아세요? 이 자리가 사각지역이거든요. 아주 딱 양쪽 구석에. 그래서 가장 먼저 질문은 양쪽 구석부터. 경기가 안 좋다. 우리 선생님 어떠세요? 심리적인 문제. 이거 정말로 부동산학의 끝판왕이 부동산 심리학입니다. 제가 지금 끝까지 연구하고 싶은 분야예요. 이 얘기만 해도 한 3박 4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물건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매도자와 매수자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이 균형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격의 형성에 매수자의 스킬과 매도자의 스킬이 부딪혀서 가격이 만들어져요. 이게 어마어마한 스킬인데 이 스킬이 협상의 스킬이라는 거죠. 근데 이 협상론을 공인중개사 과목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협상의 시장에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생각으로. 정말로 제가 보기엔 중개사협회에서 과목을 하나 만든다면 협상론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아직도 그런 거를 대학에서조차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명지대에다가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학부 시절부터 협상론, 논리학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 결국은 이게 권장 소비자 가격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수료부터 시작해서 건물의 매매 가격까지. 자,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뭐 거래를 중개하고 거래 문서 작성 및 절차를 관리하고 고객 상담하는 이런 일반적인 절차들을 공인중개사의 역할이라고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나 이 내용 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는 하실 텐데 혹시 그걸 빠진 거 없을까요? 중개사의 역할이 이 정도 외에 다른 건 없을까? 어떠세요? 고객의 자산관리 매우 수준이 높습니다. 계속 특히 세 분이 아주 강력하게 수준 높은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데 자산관리에 대한 부분 맞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정답이 나와버려가지고 힘이 빠지는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중개사의 역할. 사실은 고객의 자산관리는 제가 보기엔 부동산 시장의 가장 높은 부분에 속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자산은 그냥 건물을 관리해주는 컨셉이 아니라 자산, 에셋. 재산 위의 자산이에요. 현금 이상의 부동산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관리해주는. 그럼 어마어마한 지식과 경험과 스킬이 있어야겠죠.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가 나아갈 방향은 자산관리 쪽이에요. 근데 자산관리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공인중개사 역할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부동산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자, 부동산학의 시작은 고대 문명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막 이 집 저 집 이산 저산을 옮기다니며 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을 안정하기 시작하면서 움집을 짓고 사냥해서 바로바로 먹었던 고기를 목축업으로 키우면서 먹고 살고 수렵 채집의 생활을 농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거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은 내 집, 여기는 내 땅 이런 소유에 대한 개념이 생겼죠. 자, 중세 유럽 시대 부동산 관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뭐가 만들어졌냐면 신탁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신탁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시더라도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라고. 중세 유럽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호족의 뭐 왕이나 아니면 높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내 식구들과 내 재산이 있죠. 이거를 가만히 두고 가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맡기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한테? 전쟁에 안 나가는 사람들한테. 전쟁에 안 나가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중세시대. 종교인들이었겠죠. 그래서 교회에 맡기고 성당에 맡기고 하면서 신탁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있는 무궁화 신탁이라는 회사가 바로 그런 신탁이라는 걸 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경제학이 발전하면서 경제학에서 배분, 쉐어에 대한 부분으로 동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학에서 다루고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경제학에서 파생돼서 부동산학이 학문으로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 부동산학이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국제적인 연구와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산업들이 발전하면서 이 부동산 사회와 경제에 미친 영향이 많은 관심 속에서 학문으로 자리 잡은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자, 이제는 부동산 학문으로 발전을 해서 정확한 이론과 그다음에 절차와 과정을 계속 축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중개업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공인중개사라는 타이틀부터 여러분의 업무의 범위를 한정지어 놓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중개에서 수익을 확보하는 시대는 저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그 시장에서 아직도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확보하고 계신 분들은 엄청난 스킬과 협상 능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사실은 신규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는 중개 수수료로 생존하기는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20대 애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머리는 좋으니까 중개사는 빨리 따는데 시장에 진입해서 고사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대학원 학생들 중에서도 중개사분들이 많으세요. 그 중에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자기 지역의 어떤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경력이 있기 때문에 생활을 하시는데 이제 대학원에 들어와서 부동산학과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와서 공인중개 자격을 따신 분들 20대 후반, 30대 초반들이 중개업을 창업을 하시는데 생활이 안 돼요. 머리는 더 똑똑하고 되게 스마트한데 중개업만 가지고는 기존에 계신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개사의 역할과 확장을 위해서 경제학과 부동산에 대한 관계에 대한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무슨 또 갑자기 경제학이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학에서 파생된 게 부동산 학이에요. 여러분의 관점은 단순히 물건을 중개에서 수수료 받는 게 아니라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놓고 거기서 내 포지셔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경제학과 부동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부동산학은 경제학의 여러 가지 원리와 개념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당연히 부동산을 이해하시려면 경제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 부동산을 학문적으로 접근하시려면 경제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이 부동산 학만 가지고는 시장의 모든 사항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부동산 중개업에 지금 현재 폐업이 미국의 금리랑 연결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경제학과 부동산의 관계가 어떤 부분이 있느냐? 시장 원리의 수요 공급을 철저하게 따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효율적인 자원을 배분해야 돼요. 부동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 토지 내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걸로 가치의 크기가 형성이 됩니다. 현재는 1층짜리밖에 안 지어져 있는 단독주택을 갖다가 비싸게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토지 이용 계획은 띄워보니까 용적률이 상업지역이어가지고 나중에 45층까지 질 것 같아. 이걸 아는 사람은 그 땅의 가치를 1층의 건물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새로 지어져 있는 45층의 건물의 가치를 놓고 쏘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부동산 이 업계에서 디벨로퍼라고 하시는 분들, 시행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걸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죠.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근데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은 그런 분야에 특화를 하거나 그런 분야의 정보를 조금 더 취직해서 가치를 높일 생각보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시장은 그냥 중개업, 아파트 단지 내 1층 상가 자리 잡고 앉아서 동네 아줌마들 많이 알고 있으면 그냥 중개 수수료 계속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전세 수수료 확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투자 및 금융.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거는 활성화되는 것과 침체되는 과정의 핵심이 뭐죠?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금리예요. 무슨 얘기냐? 부동산을 100% 자기 현금 주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만약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 사기 딱 좋은 시절입니다. 현금만 있으면 바로바로 살 수 있는 부동산 되게 괜찮게 가격 떨어진 물건 되게 많고 특히 지금 부동산 PF 관련해서 이슈가 많기 때문에 건물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NPL 뭐 해가지고 사는데 이 NPL 물건 사시는 대부분의 그 매수자들도 결국은 자기 돈이 아니에요. 다 금융 레버리지 활용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단기간에 자금을 쏟아붓고 확보해서 매각해가지고 차익을 실현하려는 게 목표죠. 결론은 투자하고 금융에 대한 부분이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부동산을 접근해야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지. 기존에 다 지어져 있는 물건을 놓고 뻔히 은행 금리는 높고 대출 무턱은 높은데 안 되는 물건을 억지로 소개시켜 줄 수가 없고 거래되지 않는다. 최근에
금융 거래가 매우 어려워지고 부동산 거래가 뭐 절벽이니 뭐니 이런 키워드를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금융 비용이 높으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제학과 부동산이 기본적으로 같은 게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부동산 정책이 경제 정책이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죠. 자, 그리고 소비자와 생산자 이론이 정확하게 접근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소비자와 생산자 이론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접근의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자리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공부하시겠다고 모이신 건데,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결론은 부동산학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거고, 중개사 여러분들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1, 2, 3번 외에 무궁무진한 얘기가 있겠죠? 여러분들 뭐 남녀 사이 요새 무슨 멜로드라마 보면은 저기 하늘을 별을 가리키면서 저기 찍은 점 외에 나머지 모두 사랑해.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드라마에서. 중개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1, 2, 3, 이 세 가지 정도는 아주 협소한, 아주 작은 분야고 앞으로는 이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가치가 매우 낮아질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비즈니스를 하셔야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거. 자, 거기에 집중하시면서 다음 얘기 들으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비즈니스 관점에서 부동산 비즈니스의 경제학의 논리로 바라봤을 때 시장 원리의 수요 공급, 효율적 자원 배분, 투자 및 금융, 정책의 영향, 소비자와 생산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묶어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생각해 보시면 뭐가 될까요? 지금 머리가 막 복잡하시죠? 뭐 자산이나 뭔가? 기본적으로 저는 이 중개사의 이름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신 중개사 과목이 물론 2차 시험이 중개업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1차 시험인 학개론과 민법은 우리나라 부동산 모든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이론들을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제목부터 바꿔서 공인 뭐 자산관리사고 뭐건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 왜? 벌써 타이틀부터 여러분들의 업무 영역을 한정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중개의 역할로만은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기존의 중개 역할에 벗어나서 기존의 중개사와 다른 역할을 확장할 수 있는 생각을 하셔야 경쟁력 있는 가치를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시장 경제와 부동산 비즈니스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자, 이게 지금 최근에 뭐 신문 기사들이에요. 부동산 PF 문제가 많고 4월 10일 총선만 끝나면 무너지는 저축은행과 뭐 시행사들 어마어마할 거고 건설사들도 대기업도 지금 위태위태하고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실제 지금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PF로 나가는 돈이 134조 뭐 이런 얘기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식 금융기관에 대한 PF 자금이고 그 금융기관으로 인정받지 않은 저축은행이나 뭐 상호, 신용금고 이런 것까지 합치면 202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200조 정도 되는 부동산 PF 자금 중에 적게는 30%, 많게는 50%까지 부실화될 거라고 현재 추정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200조 중에 100조가 부실화돼서 그 돈이 거의 날아간다. 그럼 시장에 대한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시중은행, 국민하나, 우리, 뭐, 신한, 이런 시중은행은 여파가 없어요. 걔들은 PF를 거의 안 했거든요. 이 금융권, 증권사, 보험회사,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이런 데들이 지금 엄청난 문제가 되고, 거기에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민이에요. 중산층 이하.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을 것 같고, 경제적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터져도 작년에 진작 터졌어야 되는데, 아직 안 터졌어요. 계속 지금 폭탄 돌리기 하고 있고 그 폭탄의 심지만 연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부에서. 언제까지? 4월 총선 이길 때까지만 기다려라. 그 다음에 터지는 건 난 모르겠고 현재 지금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계속 지금 금감원장이 얘기를 하죠. 금융감독원장이 이제는 옥석 가기가 할 때가 됐다. 유명한 기업들과 그 다음에 건전한 기업들 금융기관을 살리고 부실한 기업들은 정리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를 계속 지금 올 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4월 총선 이후로 보는 거고, 그래서 자꾸 5월 위기설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위기설이 아니라 위기가 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거 해결하려면 결국은 돈으로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자 만기를 연장시켜줘야 되는데, 그거 누구 돈으로요? 우리 PF 안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PF를 안 했는데, 회사는 했겠지만, 저희 세금으로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일본이.
일본 금리 인상하고 우리랑 뭔 상관이에요? 일본의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돼요. 뭐 내가 중개업하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아니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지껏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마이너스 0.1%. 은행에 돈을 맡기면 돈을 내야 돼요. 관리비를 내야 돼. 금리가 0.1%라고. 근데 지금 요번에 금리를 올렸어요. 몇으로? 금리 0%에서 플러스 0.1로. 이게 17년 만이에요. 왜 이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2,000조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하면 3,000조예요. 3,000조. 가계부채가. 전세자금도 대출이니까 결국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3,000조의 가계부채가 있다 보니까 그 부채가 금리를 지금 현재 3.5%에서 약간만 올려도 서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일본은 가계부채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 일본은 가계부채가 별로 없어요. 어느 부채? 정부 부채.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국가 부채가 얼마냐면은 지금 정확히 산출이 안 되는데 어떤 자료 보니까 1경 6천조. 1경 6천조가 국가 부채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저런 정부의 기준금리를 올리면 어디가 거덜나요? 정부가 거덜나요. 왜?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모아가지고 예산을 쓰는데 그 예산의 상당 부분은 뭘로 간다? 정부 부채니까 뭘 내야 돼요? 이자 내야 되잖아요. 정부 예산이 이자로 거의 다 들어간다. 그래서 못 올린 거예요. 17년 동안. 그럼 지금 왜 올렸느냐? 이게 계속 안 올리고 갈 수가 없어요. 세계적인 압박이 있고 금리 인상의 분위기가 있고 물가는 오르는데 언제까지 안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0%로 올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도 위태위태해요. 분위기 봐가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엔저 현상 때문에 수출이 잘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뭐가 안 돼요? 수입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엔화가 싸기 때문에 미국 거, 유럽 거 사오려면은 비싸다고요. 수출은 잘 되지. 여러분들 좋다고 일본 여행 많이 가셨잖아요, 최근에. 엔화 싸다고. 하지만 실제로 음식을 먹어보시면 싼 느낌 별로 안 드실걸요? 음식 물가는 싸질 않아요. 그런데 그냥 환율상, 얘네가 880원, 890원, 900원 하니까, 우리 1000원보다 싸네? 이런 싼 느낌이 있는데, 비행기값 얼마 비싸니까. 일본 가는데. 옛날에 30만원 왕복했어요. 지금 편도가 30만원이 넘을걸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은 싸 보이지만 싼 게 아니고, 위태위태하다.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중개업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게 여러분 중개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트럼프가 지금 당선된다는 분위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무슨 여러 가지 소송 때문에 집이 차압이 되고 압류가 되고 다 나중 문제고 정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트럼프가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랑은 뭔 상관입니까? 그런데 트럼프 당선이 당장 여러분들 중개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 미치는지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경제학자이거나 정치학자이거나 금융 전문가 아니더라도 개념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금리 인하 기대 말라는 당국, 부동산 PF 어쩌나. 왜 금리 인하에 관심을 갖는 걸까?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가 여러분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CNBC에서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금리 인하 기대 줄었다라는 기사를 언제 썼냐면은 3월 20일 날 쓴 기사예요. 며칠 전에. 아니, 지금 한국 문제도 복잡해 죽겠는데 갑자기 또 미국 얘기야. 자, 미국 경제 상승 하락이 우리나라 여러분 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선생님? 매우 밀접하게, 매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충분히 물음을 던져 드릴 거예요. 이제 이 수업이 돌아가시면, 내가 뉴스를 좀 봐야겠구나.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경제 뉴스만 좀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미국 경제를 알아야 내가 하는 이 중개업의 확장과 가치에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를 연결해서 금리와 경제가 어떤 부분에 인과관계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미국 경제를 알면 뭘 할 수 있다? 국내 주택 가격을 알 수 있다는 거. 기가 막힌 거죠. 거의 미아동에 내가 하나 차려도 될 만큼의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목동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내가 예상하면 엄청난 컨설팅을 하겠죠.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한테, 매도하려고 하는 분한테. 자, 미국 경제 이해의 핵심은 뭐다? 결국은 미국의 경제의 기준은 금리로 조정이 되거든요. 왜 금리로 조정되는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시장에 돈이 많으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돈이 많으니까 많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없어야 가치가 올라가죠.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뭘 겪었나요? 코로나를 겪었죠. 코로나 동안 밖에 못 나오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막 자금을 풀었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소상공인이 뭐니 해가지고 세대당 4인 가족이면 100만 원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회사에서 저희도 3인 가족이라고 80만 원이고 나왔는데 회사에서 다 기부하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기부했어요. 반강제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나왔는데 미국은 거의 생활비를 줬어요. 매달. 그 얘기는 뭐예요? 정부의 자금으로 엄청난 자금을 썼죠. 그 자금을 썼는데 돈이 시장에 많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가치가 떨어지면서 반대로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요새 유튜브 많이 보시는데 유튜브로 LA 브이로그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옛날에는 LA에서 LA 갈비 있잖아요. LA 갈비. 식구들끼리 외식을 나가면 4인이 한국식 갈비를 먹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 정도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12, 3만 원 정도면은 먹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200 가지고도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팁은 또 팁대로 옛날에는 한 5에서 10%였는데 지금은 15에서 20%의 또 팁이. 우리나라는 또 팁 문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 가면은 기본으로 또 아예 선택하게 돼 있어요. 10, 15, 20 중에 뭐 하라. 자기가 선택하라고 해, 사람 되게 불편하게. 10 내면 또 쪼잔해 보이고 20 내면 좀 많은 것 같고 대부분 뭘 결정한다? 중간값 결정하죠. 이게 협상의 스킬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건 15%거든. 그 숫자를 그렇게 만드는 거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버리죠. 물가가 오르니까 생활이 어려워지죠.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국민들은 누굴 욕합니까? 정부를 욕할 수밖에 없죠. 그럼 정부는 뭘 해야 돼요? 국민들 불만을 줄여야 되죠. 국민의 불만을 줄이려니까 뭘 낮춰야 돼요? 물가를 낮춰야 되겠죠. 물가를 낮추려니까 뭘 해야 돼요? 여기 좀 이제 어려워졌어. 물가를 낮추려니까 뭘 해야 돼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어져 있잖아요. 이 돈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양적 완화라고 표현한 거거든. 양적 완화가 된 걸 갖다가 양적 긴축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시장에 많이 뿌려진 돈, 내가 공짜로 주고 생활비로 줬던 돈들, 어떻게 해야 돼요? 회수해야 되죠. 그 다음에 대출 많이 싸게 줬잖아요. 금리 0.5%로. 미국 금리가 0.5%였어요, 기준금리가. 그게 지금 5.5% 된 거예요. 거의 2년 사이에. 0.5% 더 빌렸으니까 이자 낼 것도 없잖아요. 되게 편하게 돈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돈이 풀려가지고 물가가 오르고 생활하기 어려워져. 정부가 욕을 먹어. 욕 먹은 정부는 다시 돈을 회수해야 돼. 그래서 물가를 좀 낮춰야 돼. 물가를 낮추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을 좀 뺏어가지고 돈을 못 쓰게 하면 되거든. 돈을 못 쓰게 하면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줄어들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공급의 가격이 떨어지는 수밖에 상식이에요, 그냥. 수요가 많으면 공급 대비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라가죠. 공급 대비 수요가 적으면 가격은 떨어진다.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죠. 근데 시장에 돈을 회수하려고 그래. 돈을 줄여야 돼. 그럼 어떻게 한다? 돈을 회수해야 돼. 회수하려면 뭘 한다? 금리를 올리면 되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 빨리빨리 이전하기가 힘드니까 원금을 갚는 거지. 원금 갚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돈의 지갑에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한 달에 생활비 300만 원 쓰던 걸 150만 원 줄인다 이거죠. 그럼 소비가 위축이 돼. 그럼 물가가 떨어지지. 이해했죠? 경제학의 기본이에요. 이것만 아시면 돼. 경제학이 더 깊은 거 모르셔도 돼요. 수요와 공급의 논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몇 가지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바바바박 올려가지고 현재 5.5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럼 금리 올리는 게 좋은 거냐? 금리가 올라가니까 저소득층이나 대출을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엄청 힘들어지죠? 그러면서 또 이제 못 사겠다, 갈아치우자 또 나오는 거예요. 또 트럼프가 나와서 난리치고 자, 그게 이제, 그걸 컨트롤하는 게 경제를 컨트롤하는 거다. 결국은 뭐다? 기준금리였다. 자, 여기 여러분들 제 핸드폰으로 제가 캡처한 거예요. 그냥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기준금리, 환율, 국채 수익률, 국내금리, 원유가 쫙 정리되어 있어요. 그 외에 많은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제가 딱 보기에는 5가지. 이 정도만 보시면 시장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나 국채가 뭔지도 잘 모르고 환율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게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빨간색이면 올라간다는 얘기고 파란색이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파란색이면은 유가 같은 것도 떨어지면 기름값 떨어지는 거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우리나라 미국 가려면 돈 많이 들겠네? 내 조카들, 내 아들 유학 가 있는데 돈 많이 들겠네? 이런 생각 하시는 거고
그 정도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훨씬 시장을 바라보는데 뉴스를 보시면 해석이 막 잘 될 거다. 이 정도만 하루에 화장실 가셔서 딴 거 하지 마시고 괜히 무슨 게임 맨날 누르지 마시고 네이버 좀 한 번만씩 보세요 그냥. 이거 보는데 몇 분 걸리겠어요? 5분이면 다 볼 거예요. 아, 자세히. 자, 그럼 금리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 더 쉬운 말은 돈의 가격이에요. 1,000원의 금리가 예를 들어 한국은행 지금 기준금리가 3.5%인데 3.5%가 그냥 돈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로 거래되는 거니까. 그게 떨어지면 돈이 막 풀릴 거고 그게 올라가면 돈이 안 풀릴 거고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가치는 떨어지고 시장에 돈이 없으면 가치는 올라가고. 자, 수요와 공급으로 이런 금리를 통해서 시장 경제를 조정을 하는데 금리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뭐 수요와 공급에서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결국은 지금은 수요와 공급보다는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총재가 이창용 총재가 결정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금리가 제가 얼마나 그랬죠? 3.5%인데 3.5%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네요. 지금 죄송한 금리예요. 미국이 몇이라고요? 5.5예요. 몇 퍼센트 차이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 딱 배워가세요. 이럴 때는 2%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퍼센트는 아니에요. 2%는 그냥 단순히 2%를 얘기하는 거고 2% 포인트는 퍼센트와 퍼센트의 차이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이해하시면 훨씬 딴 데 가서 전문가처럼 얘기할 수 있다. 2% 포인트가 저희는 실무에서는 말 기니까 그냥 EPP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퍼센트 포인트. 자, 2% 포인트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사실은 미국 금리가 높으면 우리나라 금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올려줘야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핵심은 우리나라 은행들 지금 외국 자본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외국 자본이 퍼센테이지로 투자 60%에 60%.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에요. 60%가 외국인들이 갖고 있어요. 단지 외국인 투자 제한에 의해서 한 사람이 뭐 30% 이상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 30% 정도만 가지고 은행장하고 은행 지주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퍼센트로만 따지면은 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외국은행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 글로벌화 돼 있다는 얘기죠. 외국 자본이 없으면 국내 기업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아는 삼성전자, SK텔레콤 전부 다 외국 자본이 50% 이상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예요? 투자한 이유는 간단하죠. 뭐 벌라고? 돈 벌려고 한 거예요. 근데 돈이 안 벌려. 두 번째, 그 돈을 갖다가 미국에 다시 투자하면 훨씬 나아. 현재 상황은 좀 어떻다? 돈 빼가지고 어디다? 미국이다 너무 낮죠. 미국은 5.5고 여기 3.5인데. 근데 그게 바로 금리가 약간 변했다고 해가지고 오늘 넣은 돈은 내일 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왜? 외국계 투자한 돈들이 주식에 그냥 개인이 한 것도 있지만 약정된 돈들이 많잖아요. 뭐 그 기간이 있겠죠. 그래서 이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금리가 어느 정도 붙어야 돼요. 그래야 외국에서 투자한 돈들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우리나라도 사실은 1%대 0%대에서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안 올리고 있죠. 3.5에서. 왜 못 올리고 있을까요? 가계부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민들의 영향을 줄까봐.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서민들을 위하는 나라인데 서민들을 위하면 처음부터 잘했어야 되는데 사고 쳐놓고 좀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을 안 하고 버티고 있다 이거죠. 금리만 올리지 않고 물가는 엄청 비쌌는데 금리만 안 오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를 안 올리는 뭐다?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최소한 4% 이상까지 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안 올리고 버티는 거예요. 이유는 미국도 곧 내릴 거다. 이걸 희망하는 거거든요. 작년 말에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올 초부터 금리 내릴 거다, 미국이. 그럼 우리도 지금 2%포인트 차이지만 줄어들 것 같아. 그 차이가 괜찮다. 버티자 했는데 웬걸. 어저께 3월 21일 날 새벽 3시에 파월 의장이 발표를 했어요. 금리는 5.5%로 동결인데 이걸 좀 내려야 될지 의문이다. 자, 그 얘기 뒤에서 해드릴 겁니다. 기준금리라는 것이 금리, 환율, 자산가격, 경제 주체에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심리적인 영향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금리가 떨어질 것 같은 시그널만 줘도 주식 빨간불로 바뀌어요. 아직 안 내렸어요. 그냥 앞으로 좀 내려야 될 것 같다. 검토하고 있다만 해도 바로 아침에 새벽 3시 미국에서 발표를 하면 우리나라 9시 주식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지금 동결은 동결인데 지금 좀 애매한데 금리 이게 지금 물가가 너무 높아서 쉽게 못 내리겠는데 그럼
우리나라 아침 주식시장의 색깔이 무슨 색깔? 파란 색깔로 바뀐다. 자, 미국 금리 상승의 한국 경제 영향은 외환에 대한 부분, 채무 부담, 경기 둔화, 결론적으로는 침체로 가는 과정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그 얘기를 표로 정리한 거예요. 실제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6월에 9.1%까지 올라갔어요. 9.1%라는 얘기 뭐냐면 실제로 오늘 1,000원이었던 게 내일 1,100원이 된 거예요. 9% 올랐다는 얘기니까. 그랬던 물가가 지금 쭉쭉쭉 빠져가지고 빠지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지다가 지금 여기서 횡보하고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고 금융 소비자 물가라고 에너지나 농식품 같은 실질적인 변화가 큰 폭을 제외해서 이런 건데 그걸 포함하면 지금 거의 3% 후반대예요. 3% 후반이 뭐 안 좋은 거야? 9%에 비하면 엄청 좋은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정의해 놓은 게 있어요. 나라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장한다는 얘기는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맨날 물가가 0인 게 좋은 게 아니라 나라가 성장하려면 물가가 약간 올라야 돼요. 근데 그 오르는 폭을 몇으로 할 거냐? 경제학자들이 정의해 놓은 게 2%예요. 2% 정도는 매년 성장을 해야 안정적인 성장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2%가 뛰어넘어서 9%가니까 난리가 난 거고 현재 3.2나 3.8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높다인 거예요. 미국의 기준이 2%, 우리나라는 몇 프로일까요? 우리나라는 경제 이런 물가 지표가 안정적인 성장 비율이 몇 프로일까요? 2%예요. 우리나라 미국 따라하잖아요. 전 세계가 다 2%예요. 이해되셨죠? 2%에 비하면 아직도 높다. 자, 2월 달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3.2였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게 공식 발표되기 전에 3.1 정도 될 거다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0.1 높은 거예요. 이건 매우 네거티브한 신호인 거예요.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보다 높아졌으니까 오히려 떨어지면 포지티브한 신호인 거고 같으면 뭐 시장의 예측이 맞았던 거고 근데 오른 게 문제인 거죠. 결국은 금리 인하는 더 늦어질 거라는 예상이 현재까지는 더 힘을 받고 있다. 이게 한국과 미국의 CPI인데 거의 커플링 돼 있죠. 미국의 물가가 오르니까 우리나라 물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도 미국과 결국 교역하면서 물건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보는 거고 미국에서 제가 파월 의장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새벽 3시에 꼭 그 사람은 새벽 3시에 발표해요. 이게 미국하고 우리나라 시차가 있으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걸 보고 있는 거고 영어로 막 인터뷰를 하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 시스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동시 통역해줘요. 그런데 이번에 3월 21일 날 새벽 3시에 발표한 거 보니까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늦어질지도 모르겠다. 하반기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미국의 기준금리와 코스피 지수는 결국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주식은 어떻게 된다? 올라가더라. 상관관계가 명확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자, 한국과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포인트 차이예요. 자, 이 갭 차이가 더 오래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경제는 악영향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빠져나갈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결국은 직격탄은 어디에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들한테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외국 자본이 빠지면서 주가가 하락할 거고 그 걔네들도 주식 투자해가지고 손실을 발생하겠죠.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게 정부, 정책이고 금융당국인데 현재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 자, 이분이 바로 FOMC 파월 의장이에요. 자, 이분이 최근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3월 21일 날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다라고 발표했죠. 미 연준은 기준금리 5회 연속 동결을 했고 금리 인하는 글쎄 고민 중이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페드에서 금리 결정 회의 FOMC를 열어서 금리를 동결시키는 회의를 지난 21일 날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금리,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이것만 좀 잘 봐도 방향성을 좀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보는지 쉽게 보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요거 하나만 얻어가셔도 엄청나게 도움 되실 거예요.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자, 이게 바로 이 파월 의장의 FOMC인데 네이버에서 그냥 FOMC 치세요, 영어로. 그럼 FOMC 홈페이지가 나와요. 자, 이 홈페이지에 보시면 FOMC 캘린더라고 있어요, 여기. 여기 실제 지금 딱 치시면 뜨는 창이에요. 여기 보면 맨 밑에 FOMC 캘린더라고 있죠?
달력 말하는 거예요. FOMC 달력. 저게 무슨 달력이냐면은 FOMC가 회의를 하는 달력이에요. 그냥 언제 열린다가 연간 계획이 쫙 서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FOMC 위원들이 회의를 해요. 우리가 미국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 이 회의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빨리빨리 알고 있으면 한국에 벌어지는, 한국에서 미치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측한다는 거는 일반 사람 잘 모르는 거고, 내가 예측하는 거니까 전 전문가인 거죠. 전문가가 되니까 전 뭘 할 수 있다? 컨설팅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수익이 창출되는 거예요.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고. 자, FOMC, 아까 그 칼렌더를 탁 클릭하면 요게 딱 뜹니다. 2024 FOMC 미팅. 2024년도에 회의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1월, 3월, 쭉 이렇게 날짜까지 다 써 있잖아요. 요번에 여기 한 거 3월 19일, 20일 날 1박 2일로 항상 회의를 합니다. 1박 2일로 분기에 한번 매월 회의는 하되 실질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이렇게 색깔 있는 데 있죠. 파란 색깔. 요때만 금리가 결정돼요. 중간에는 그냥 회의만 하는 거예요. 분기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예요. 3월 달에 했어요. 19일, 20일 날. 근데 시차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21일 날 새벽 3시에 발표가 된 거예요. 만약에 다음번에는 6월 달에 할 건데 10일, 12일이면 13일 날 새벽 3시에 발표되겠죠. 요 자료를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프로젝션 머터리얼스라고 있어요. 뭐냐? 그 당시에 그 위원들하고 회의했던 회의록 있죠? 회의록을 여기다 올려줘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막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머리 아프게 저거 내가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 번역 기능이 좋아가지고 이런 창이 딱 뜨면은 한글로 보실래요? 영어로 보실래요? 물어봐요. 아예 창들이. 한글 딱 하면 다 한글로 번역됩니다. 그럼 이거를 딱 클릭하면은 이 창이 쫙 떠요. 이게 뭐냐?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예측해 놓은 거예요. 예측해 놓은 거라고. 현재 상황을 정리한 게 아니라 현재 시점의 기준과 향후의 시점의 기준을 예측해 놓은 거라고. 예측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죠. 내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잖아요. 이게 보물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실 줄 알아도 된다. 근데 선무단을 영어 써있고 뭐 영어 엄청 복잡하지만 클릭을 딱 하면 한글로 쫙 바뀐다. 되게 쉽죠? 여기 보시면 중간값, 그 다음에 중심, 레인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그냥 가운데 값, 평균, 쉽게 말해서 그냥 평균하고 중간값은 다르지만 어쨌거나 이 가운데 값 하나만 그냥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으면 된다. 이게 무슨 값이 있느냐? 실질 GDP, 미국의 GDP가 어떨 거냐? GDP라는 거는 높아지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죠? 떨어지면 낮아진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가 실업률, 미국의 실업률이 높아질 거냐 떨어질 거냐는 얘기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PC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연방기준금리, 소위 말하는 미국의 기준금리. 그런 게 2024년, 25년, 26년, 그 이후, 27년 이후 다 예상을 해놨어요. 이게 보물지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시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오늘 배우셔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셔서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볼 줄만 아시면 큰 거 배우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놓고 내가 지금 부동산 땅을 사야 되나?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핵심만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중앙값만 지금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실제 GDP의 변화, GDP 2024년, 5년, 6년 이렇게 있는데 24년은 몇이에요? 2.1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로. 그런데 그 밑에 뭐 있어요? 12월 예상이라고. 이 12월 예상은 뭐냐면 작년 말에 FOMC 회의를 열어서 예상을 했는데 1.4라고 예상한 거예요. 12월 달에 회의에서는 내년에 실질 GDP는 1.4다라고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이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월 달에 회의해보니까 몇을 바뀌었어요? 2.1이면은 여러분들 이런 실제 GDP 같은 거는 0.1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큰 거예요. 근데 지금 몇이 움직였어요? 0.7이 움직였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작년 말에는 미국 경기를 그래도 좀 안 좋게 봤는데 엄청 좋게 본 거예요, 지금. 2.1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는 얘기는 뭐예요? 시중에 돈이 막 돌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미국은 긴축하고 있었는데 왜 이게 좋아지냐고. 안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져야 여러분 소비가 줄어들고 물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모르고 보시면은 그냥 미국이 좋다고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좋아졌어?
아니 0.12 차이야. 뭐 계산을 하면서 몇 개월 사이에 변화 있을 수 있는데 0.7의 차이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근원 PC 인플레이션이라고 개인 물가에 대한 소비 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2월달, 작년 12월달에는 몇? 2.4였는데 지금 몇이에요? 소비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물가를 낮추려면 뭘 해야 된다? 시중에 돈을 회수해야 되고, 회수하면 소비자들이 지출을 어떻게 된다?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다시 또 늘어났어. 매우 부정적인 신호인 거예요, 이게. 이거를 여러분이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내년에는 GDP가 2.0이고, 26도 2.0이고, 그 다음은 조금 떨어질 것 같다고 예상한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도 올해는 2.6이고, 내년은 그래도 2.2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은 2.0. 좀 떨어지는 얘기, 물가는. 근데 중요한 건 작년 12월 달하고 3개월 차이에 올랐다라는 거. 그리고 연방 기준금리, 가장 기본적인 미국의 기준금리는 작년 12월도 4.6, 지금도 4.6. 현재 몇이라고요? 5.5예요. 근데 5.5인데 왜 4.6이라고 얘기할까? 자,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의 기준금리의 변화는 0.25%포인트씩 움직여요. 그걸 베이비 스텝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하반기에 금리를 하면 3번 내린다는 얘기를 해요. 최근에 파월 의장이 한 얘기예요. 3번이면 몇이에요? 0.75예요. 0.25, 0.1, 0.1 3번을 했으니까. 그러면 5.5에서 0.75 빼면 몇이에요? 뭐, 그 계산이 안 돼요. 4.75죠, 75. 근데 왜 4.6이냐? 다른 위원들은 4번, 5번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도 있거든. 그걸 다 평균 냈더니 4.6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GDP는 상승했고 실업률은 하락했어요. 자, 실업률이 하락했다는 의미가 뭐냐? 어떤 거예요? 실업률이 하락했다. 그만큼 직장을 많이 구했다는 거잖아요. 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럼 경기가 어때요? 좋은 거죠. 그러면 금리를 내릴 수 있어, 없어요? 못 내리는 거예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져야 안 좋아졌다는 명분으로 뭘 내린다? 금리를 내릴 텐데 경기가 안 좋아지네? 계속 좋아지고 있네, 안 좋아지지 않고. 실업률이라는 게 경제학에서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책에 일반적인 내용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전 세계 경영학과 교수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실업률은 4%. 4%가 완전 고용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몇 프로냐? 미국의 실업률이 3.8, 3.9 그래요. 지금 4.0이잖아요. 현재 3.8, 3.9예요. 근데 약간 올랐어. 작년 12월 달에는 뭐로 있었어요? 4.1을 예상했다고 올해. 근데 지금 현재 3월 달 몇이라고? 4.0. 얼마 줄었죠? 0.1이 줄었어요. 실업률이 떨어진다고 결과가 나왔네? 그럼 경기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좋아진다는 얘기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고 4%라는 거는 경제학에서는 완전 고용에 가깝다. 그럼 미국이 지금 하락인데 사람이 없어서 못 써요. 회사를 다니다가 60이 넘으셔가지고 퇴직하신 분이 10년 만에 경력 단절인데 지금 회사에 취업하고 있어요. 미국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미국 인구가 부족해서? 아니 살만해서? 제일 큰 게 뭐냐면은 멕시코와의 이민자 분쟁이에요. 옛날에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채우는 수요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막아버리니까 그런 이민자들이 해야 될 일자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갈비집 가면은 저기 수원에 가면 본소갈비가 유명한 데 있죠? 갈비 안 드세요? 여기 강남에는 갈비집 유명한 데가 없잖아요. 본소갈비라고 유명한 데 있잖아. 저 거기가 전혀 상관없지만. 옛날에는 거기다 한국 사람들이 다 서빙했고 거기가 엄청 오래된 집이에요. 이모님들 다 뭐 20년, 30년씩 근무한 분들이고. 요새 없어요. 다 젊은 사람의 외모가 약간씩 틀린 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조선족이니, 뭐 베트남이니, 어디니, 외국계 인력이 들어오죠? 그분들이 갈비집에서 갈비 안 자르면 이제 우리 사람들은 안 해요. 안 먹고 안 쓰고 말지, 나는 그거 못 하겠어.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인력이 들어와야지만 그런 분야의 일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취업을 못해, 막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갈비집에 고기 누가 잘라요? 본성갈비 회장님은 돈 엄청 벌어가지고 지금 갈비에 갈자도 안 보는 사람인데 자기가 자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임금을 주고 잘라야 되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 200이면 쓰는데 한국 사람은 400 줘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돼? 물가가 다시 올라가죠.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줘야 돼, 실업률이. 취업을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비용을 줄여들고
시장의 물가가 떨어지고 이래야지 금리를 낮추고 이런 명분이 돌아가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다? 지금 미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금리를 내릴 시점을 보는 거예요, 이거 갖고. 미국의 시장을 보면서 우리나라 금리 인하 시점을 본단 말이에요, 지금. 자, 여기 지금 이제 그 페이지에 자세히 변화가 써 있어요. GDP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고, 이 실업률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3%에서 3.9에서 3.8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 그 정도. 그럼 미국 경기는 계속 좋은 거예요. 사실 이 그래프가 올라가줘야 되거든. 그 다음에 그 소비자 물가도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긴 한데, 아직도 평균 몇 프로? 목표 몇 프로? 2%에 아직 접근하지 않고 있다. GDP, 근원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다. 자, 요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는데, 핵심만 말씀, 물가지수. 개인 물가 소비 지출을 갖다가 그래프로 나타난 걸 보니까, 막 복잡하게 하는데 이게 최근이에요, 최근. 자, 크게 확대해서. 어떠세요? 다시, 개인 소비 지출이 어떻게 됐다? 올라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다? 금리가 내려갈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해되셨어요? 되게 어려운 얘기 같지만 되게 쉬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림 보시면 꼭지가 올라갔잖아요. 요게 코어 PC 인플레이션. 자, 요게 뭐냐면은 그 미국의 연방 기준금리. 기준금리가 이렇게 0.5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지금 요 색깔 면적대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중간값으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내려갈 것 같긴 한데 이게 언제냐? 작년에 경제학자들 그 서강대학교 유명한 교수님 계세요. 경제학과 교수님. 그분이 계속 방송에 나오셔서 올 1월 달부터 계속 최소한 6번 이상 금리가 떨어질 거다. 올해 미국은 4점대 초반까지 갈 거다. 자기는 그렇게 예상한다고 무지하게 강력하게 12월 달까지 강조하셨어요. 저는 그분보다 훨씬 경제 지식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봤는데 역시나 지금 미국은 쉽지 않다. 계속 동결하고 있고 파월이 직접 나와서 하반기에 3번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2번 정도 생각합니다. 2번. 2번이면 몇 프로 되는 거예요? 미국이. 5%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 보기 쉽게 제가 편집해 온 거예요. 요 점이 막 찍혀 있죠. 요게 뭐냐면 점도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이 뭐냐면 미국의 경제 석학들이 FOMC에 모이셔가지고 나는 금리를 3.0이라고 생각한다. 2024년도에. 나는 6%라고 생각한다라고 투표한 거예요. 투표한 걸 평균 낸 게 요 숫자예요. 이해되셨죠? 요 점수가 그 심의위원들, FOMC 위원들 숫자예요. 그 사람들이 찍은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는 몇 %라고 본다. 그분들이 세계은행 총재, 연방은행 총재,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23년도에 몇이었죠? 5.5. 올해 4.6 예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년이 3.9.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 꼭 잊지 말아셔야 되는 거. 이렇게 떨어질 것 같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부동산 무지하게 어렵고 부동산을 한 해 만에 내가 폐업을 할까, 전업을 할까, 그냥 장롱면허로 할까, 빌려줬다 걸리면 세고란이 얼만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이 어떻게 갈 것 같다고 하면서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뭔가 내가 부동산 관련된 비즈니스를 할 거면 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 준비해야지. 지금 실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실행하시는데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인허가 다 띄워놓고 분양하려고 하는 사업장들이 다 망하는 거고 다 PF에 문제가 다 여기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 여기 이렇게 가야지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한 30초로 생각해보세요. 부동산 개발 사업한테 내가 땅 사가지고 필지 2개 사가지고 빌라 짓겠다. 자, 언제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연도 보니까. 벌써 여러분 전문가 돼버렸어요, 이제. 어마어마한 전문가 된 거예요. 그게 정답이래. 그게 지금 시장 업계 전문가들이 회의하는 내용이야, 이게. 근데 그 근거 데이터가 이거다. 이해되셨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보물 자료인지. 미국 얘기니까 안 믿기세요? 똑같다, 한국도. 자, 요게 예상보다 금리가 높다라는 거 하나. 연방 기준금리가 똑같은 4.6이에요. 4.6인데 작년 12월 달에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2025년도에는 3.6을 봤어요. 그죠? 근데 3월 달에 뭘로 봤어요? 3.9로 봤다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 내년에 금리 떨어지는 속도가 좀 더 느려지겠구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지금 미국 시장을 여러분이 봤어요. 이 시장을 이제, 이해하고 나서 부동산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를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사이클 일반적으로 움직입니다. 현재 지금 어디냐? 부동산 침체가 시작되면서 막 각종 대통령이 막 벌써 지금 순돈이 1000조예요, 1000조. 지역개발 하시겠다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0조 왔다 갔다 하는데 1000조를 이미 쓰셨어요. 돈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면 규제 완화 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어요. 자, 점선이 어때요? 이건 제가 임의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간단계기가 아니라 이 점선은 실제로 이렇게 움직였고 이렇게 갈 것 같다고 예상한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 어쨌거나 26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27년에 뭐가 있다? 대선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갖고 주장하기는 근거가 좀 빈약하잖아요. 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냐? 그래서 미국의 예산 기준금리하고 부동산 시장 사이클하고 한번 붙여보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해되세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한국의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상승 곡선으로 움직이는데 배경에는 미국의 24년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리고 26년에 우리나라 지방선거, 27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여러분이 만약 다른 사서 뭐 개발할 거다. 지금 여기서 준비해서 이때 팔아야겠죠. 분양을 하려면 지금 여기서 갖고 있는 물건들은 팔아봤자 안 팔려요. 왜? 지금 하락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거든. 바닥을 아직 정확히 못 봤어요. 서울만 지금 일부 수요가 있으니까 팔리는 거면 팔려서 보합이 약간 올라가는 뉴스가 나오지만 그것도 전부 다 피싱, 낚시성, 그 신문사에서 의도가 있고 뭐 분양 광고를 맡은 신문사가 그런 기사를 좀 써주고 우리나라 신문기사는 믿으면 안 돼요. 여러 개를 같이 보면서 행간의 의미를 보셔야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면은 같은 신문사인데 기자가 다른데 한 지역을 놓고 하락했다고 하고 한 지역을 놓고 올랐다고 주장해요.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다? 분양 대행사 광고가 들어가 있더라. 절대 속으면 안 된다. 특히 중개사 여러분들. 중개사 여러분들 한몫하는 거 있잖아요. 호가. 호가는 그냥 내가 부르는 거예요. 내가 애 낳고 바닥 쓸고 청소하고 해가지고 20년 된 단독주택인다면 100억 받을 거야. 어머니 입장에서는 진짜 소중한 집이거든. 평생 50년 일해가지고 얻은 집인데. 근데 왜 이걸 밖에서는 5억도 안 해줘? 근데 중개사 입장에서는 매도자 입장을 고려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5억밖에 안 돼요. 무슨 소리야? 난 100억에 내놓을 거야. 안 사면 말고. 그러면 여러분 100억에 내놓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또. 극단적인 표현이었지만 그런 것들이 시장을 약간 왜곡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 요 그래프가 오늘 여러분들이 한 장 이해하고 가시면 매우 큰 보물지도가 될 거다. 바로 24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의 피벗, 변화가 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부동산 비즈니스가 뭐냐?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봐야겠죠. 재개발, 재건축, 대충 여러분들 오늘 그 얘기 들으러 오신 건데, 무지하게 오래 긴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인허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는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 시작해야 이때 분양할지 안 할지도 몰라. 하지만 이때 지금 빨리 열심히 하면 이때 분양하거나 그 이후에 분양하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시작해야 되는 비즈니스는 금리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개발 사업은 제가 좋게 써놨지만 불가능해요. 불가능. 대출도 안 되고 대출 해봤자 이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제2금융권 30%. 30%에 30%.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비즈니스는 뭐다? 지주 공동사업. 토지주가 땅을 내놓고 하는 사업. 그것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죠. 왜? 토지주가 땅을 내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땅을 사는 과정이 없잖아요. 대출을 할 필요가 없지. 서로 협의해서 같이 가는 거니까. 자, 그럼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재건축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냐? 엄청난 일정이 걸린다. 이게 국토부에서 발표한 줄 알아요. 평균 26.7년. 재개발 사업을 얘기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절차가 무지하게 까다롭고 많습니다. 이걸 요새 최근에 신통기획이니 모아타운이니 뭐니 여러 가지 말들로 막 단축시켜준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주장하지 않는 이면에 뭐가 있냐면은 아무리 인허가청에서 빨리빨리 해주려고 해도 뭐가 돼야 된다? 네? 그렇죠. 동의가 있어야 돼요. 주민들이 동의 안 해버리면 100년 인허가청에서 절차 1년 만에 해주게 해도 10년 동안 안 되는 사업자 지금 부지기 쓰고 강남의 재건축 주거아파트들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반포 주공도 지금 벌써 시공사 뽑고 관리 처분한 지가 언제입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진도 안 나가고 공사 중단돼 있고 현대건설은 1조 올려달라고 1조.
공사비 1조 올려달라고 그러고, 주민들은 못 준다 그러고, 조합장은 그럼 총회에 올려서 결정하자 이러고 있고, 거기 계신 분들의 40%는 원주민이에요. 반포주공 1단지에 사시는 분들. 원주민들은 그냥 70년대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분양 하나 받으신 거예요. 자기 생활비 한 달에 200밖에 안 돼요. 근데 그분들한테 분담금, 재건축 초과익 환수 분담금 8억에다가 분담금 5억 해가지고 13억 내라고 하면 어떻게 새 아파트 입주합니까? 팔고 나가야지. 실제 그 통계적으로 보시면은 재정착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조합원이 입주하는 비율이 20%가 채 안 돼요. 나머지는 뭐에 다 팔고 나갔다는 얘기죠. 분담금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런 시장인데 이렇게 오래되는 사업의 핵심은 동의했다는 거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인 절차만 5, 6년이 걸려요. 계획하고 안전진단 많이 들어보셨죠? 안전진단, 뭐 기본계, 정비구역, 뭐 그다음에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그다음에 본시행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 무지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공인중개사의 생존 전략은 어떤 게 있는 거냐? 자, 공인중개사의 생존 전략은 이 시대의 변화와 혁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앉아가지고 오는 물건 살려고 한 사람 연결시켜주고 피 받겠다라고 하면은 굶어 죽기 딱 좋다. 그러면 어차피 있는 사무실, 이 지역의 네트워크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가치를 극대화할 거냐.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자,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KFC에서 팔고 있는 메뉴예요. 닭껍질 튀김이라고. 이거 드셔보셨어요? 여러분들 대만들 여행 가보셨죠? 대만. 대만 가보신 분. 대구 가보신 분. 대만도 안 가고 대구도 안 가보셨어요? 이런 게 우리는 무슨 콜레스테롤 높고 뭐 기름기 덩어리인데 이걸 누가 먹냐 하지만 요새 젊은이들 이거 미쳐요. 그 KFC가 이걸 출시했어요. 메뉴로. 근데 이 과자는 또 뭐냐면 포테이토 칩인데 맛이 무슨 맛이냐면 사발면 맛이 나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괴식이라고 해요. 괴식. 괴이하다. 근데 요새 이런 게 특이하다는, 뭔가 좀 다른 걸 원하고, 젊은이들은.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뭐, 저런 걸 먹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먹어봐야 돼요. 아니, 내 입맛에 안 맞아서 안 먹을 수 있지만, 저런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휠라라고 막 그 브랜드 있잖아요. 그럼 한참 유행했다. 농구화. 휠라 농구화가 옛날에 유행했는데, 어느 순간 휠라가 없어졌는데, 최근에 또 엄청 인기예요, 이게. 이런 복고풍이 또 유행이거든. 젊은이들이 엄청 사 입으니까 또 이 휠라가 막 브랜드 가격이 막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 없었겠지만 세상은 막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어요. 요새는 뭐냐면 재밌으면 장땡이에요. 이게 트렌드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뉴트로, 뭐 컨슈머, 괴식, 아까 이상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세상이란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차가 꽉 막혀 있잖아요. 햄버거로 팔아요. 길거리에서. 자, 그 차로 도로변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정체가 어떻게 될 거라고 딱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차 안에서 햄버거를 시켜요. 햄버거 시키면은 5분 내에 퀵 서비스가 와서 햄버거 딱 줍니다. 이미 일반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곧 이거 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 버거킹이 전 세계적으로 시험했다가 이게 성공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어요. 이제는 뭐 햄버거집 가가지고 요새 여러분들 뭐 DT라고 해가지고 드라이브 스루 요새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거 뭐 대단히 특이하지도 않잖아요. 이제 그렇게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IT의 발전이 뭘 바꾸고 있다? 입지를 바꾸고 있어요. 입지는 어떻게 돼 있다? 고정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식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입지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밟고 있는 땅, 이게 입지죠, 사이트. 근데 입지는 위치와 부지와 위치라고 했어요. 그 유명한 아주 경제학자 발표한 입지 이론인데, 입지는 부지와 위치다. 부지는 뭐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땅이 부지예요, 사이트. 근데 위치는 뭐다? 네트워크에 네트워크. 공간. 그 위치, 여러분들, 내가 직장에서 내 위치가 있고, 집에서 가장으로의 위치가 있고, 이런 말 쓰시죠? 바로 그 위치. 그 위치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같이 공감하는 거죠? 입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 입지가 이제는 고정되어 있지도 않아요. 원래 부동산은 고정되어 있는 게 기본 특성이었는데,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게 뭐였어요? 동산이었잖아요. 우리는 부동산을 공부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그 사례가 아까 그 와퍼 같은 사례다. 자, 4차 산업에 의해서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기본적으로 이 손바닥에 핸드폰에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이제는 난 아직도 폴더원이 좋아. 난 아직도 글씨가 작아서 카톡도 못해. 그러시면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 공인중개사 업계에 진입하는 연령대가 이제 20대 초반 애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걔들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경험과 스킬과 협상 능력과 지역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얘네들은 가격과 여러 가지 시스템을 승부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시장의 지배력이 뒤집어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무슨 광고하려면 TV, 신문, 라디오 하다가 요새는 뭐 한다? 전부 다 유튜브고 요새 정치인들 선거 유세를 전부 다 유튜브예요. 이제는 할아버지들 유튜브 보면서 판단하세요. 사람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5개의 브랜드. 구글과 페이스북, 그 다음에 아마존, 삼성, 애플. 자, 이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실시간 파악하고 학습 방향은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다? 동영상. 페이스북은 뭐예요? 이제는 인간관계를 갖다가 SNS를 한다는 거죠. 같은 사무실에 있어서 요새 말 안 해요, 직원들끼리. 다 회사 채팅창에서 말하지. 그 점심은 옛날에는 팀장님, 뭐 부장님 와같이 우르르 가가지고, 야, 김치찌개 통일 뭐 이런 거 썼잖아요. 요새 그런 거 없어요. 다 직원들 개별적으로 나가서 혼자 김밥에 그냥 유튜브 보면서 혼자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해요. 회사에도 썰려 죽겠는데 점심시간까지 뺏고 싶지 않다. 이게 기본 마인드예요. 요새 대학생들 있잖아요. 대학생들도 학교 들어가면은 점심시간 친구들하고 밥 먹는 거 안 해요. 그 시간마저도 혼자 있고 싶다고 다 혼자 먹어요. 그래서 요새 홍대나 강남에 그 햄버거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1인석이 엄청 많은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 아마존 뭡니까? 모든 걸 배달로. 전 세계 배달. 이제는 뭐 무인 로봇이, 무인 드론이 다 배달해버린 세상으로 바뀌었고요. 모든 데이터가 이제 핸드폰 안에, 삼성폰 안에 들어있다는 거고요. 이 애플은 이 모든 걸 구현하는 생활혁명의 근원이 돼버렸어요. 자, 달라진 문명 속에서도 그래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한 사람은 누구다? 사람이다. 여러분은 거기에 경쟁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디지털 플랫폼, 그 다음에 미디어 마케팅, 그 다음에 킬러 콘텐츠,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시장을 변화하고 혁신할 키워드다라고 최재분 교수께서 강의한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고,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피자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뭐 수요일 날은 무슨 티데이 이래가지고 가면 뭐 50% 할인해주고, 1+1도 주고, 방문한 고객은 20% 할인해주고 하죠. 미국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 지금 뭘 하고 있다? 앱으로 주문을 딱 하면은 이 트럭이 주문받은 다음에 피자를 구워요. 굽기 시작하면서 거의 나올 때쯤이면 집 앞에 도착해. 바로 군 걸 먹는 세상이 돼버린 거지. 이 버스가 한 대가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마다 있겠죠.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그걸 인정하고 이해하고 나도 거기에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자,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좀 더 깊게 알아봅시다. 이 부동산 중개업은 레드오션이고 거기에 부동산 관련 비즈니스도 현재 지금 돈 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재건축도 뭐 공사비가 비싸가지고 주민들끼리 충돌하고 난리고 세금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고 특히 그 중에 중개업은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이다. 근데 여기서 벌써 응시하는 학생들도 줄어들고 있죠. 자, 이게 부동산 중개업을 정리한 자료인데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부동산 서비스 산업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게끔 공식적인 국토교통부가 통계 자료를 지난 3월 초에 발표했어요. 이게 왜 만들어졌느냐? 여지껏 우리나라에 부동산 통계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관련법이 2018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이제는 주기적으로 통계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볼게요.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수가 27만 7천 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사자는 7만 3천 명, 78만 명. 그 다음에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매출액이 254조래요.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서 지금 돌고 있는 돈이 250조가 돈이 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중에 얼마가 여러분 돈이에요? 여러분 다 신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액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얼마예요? 얼마인지 여러분이 말씀 안 하실 거니까 자료로 나옵니다. 이 자료가 이제 아까 그 그림 자료를 보기 쉽게 만든 자료고, 이거 보시면 부동산 서비스 사업체 수가 보면은 중개업 서비스가 한 40% 정도를 차지해요. 그러면 250조에 40% 정도로 중개업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10만 명을 나눈다고 쳐도
50조에 40% 중에 여러분들이 할당량이 정확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죠? 왜냐? 여러분이 하는 중개업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하는 가치가 지금 현재는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높여야겠죠?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려면. 자, 연령대가 보시면 부동산 서비스의 연령대가 보통 60대 이상이에요. 이제 50대, 60대가 대부분인데 이제는 30대 이하가 이게 점점점 올라갈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나왔죠. 평균 매출액이 10억이에요.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근데 여러분 중개업은 얼마다? 4,800만 원이더라.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2억, 3억 이상 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전국에 있는 11만 명의 공인중개사들 매출을 평균해 보니까 4,800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서비스 산업 평균은 10억인데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10억이면 우리가 5억은 돼야지. 근데 실질적으로 평균이 4,800밖에 안 되더라. 이게 뭐예요? 중개업의 가치는 지금 현재 매우 낮게 저평가되어 있고 그만큼 고생한 보람을 못 찾고 있다. 뭐 신문기사 보시면 어려운 얘기 많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특히 변호사, 출판사, 스타트업까지 이 중개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요새는 뭘로 중개하신 줄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정확히 당근에 내놔요. 중개 수수료 주기 싫어서 당근에 내놓고 당근에서 거래하고 직접 거래해봅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들은 법률 자문 다 해주면서 뭐 99만원, 모든 중개가 99만원. 이거 갖고 막 협회랑 전쟁하고 나하고 했는데 결론은 그러면 우리도 중개 법인이 그냥 할 거고 법률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공짜로 해줄게. 뭐 이렇게 틀어가지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여러분들 제가 실제로 진행한 사업장에 보면 한 10개 정도의 중개사가 쫙 모여있는데 9개는 똘똘 뭉쳐있어요. 근데 한 개가 뭘 해버리냐면은 매수자한테만 또 수수료를 받아버려. 매수자한테도 안 받는 게 반값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지역의 아파트는 전부 다 거기다 갖다 내놓는 거죠, 물건을. 여기가 제일 많아. 그러니까 9개에서 뭐 난리를 치죠. 근데 그 난리 친다고 해결이 됩니까? 나는 매수자한테 안 받을 거야.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본인은 그냥 무쇠 불처럼 혼자 가겠다. 자, 그런 시장에서 뭐, 억압하고 화낸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뻔한 피자 한 판 시켜놓고 그걸 공정이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네가 먹네 내가 먹네 한 거예요 사실은. 피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똑같이 안 먹으면 한 판인데 피자 한 판 갖고 50명 60명이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돼요 피자를? 피자를 하나 더 시켜야지. 한 10판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원하게. 바로 그 피자를 키운다는 의미가 추가로 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파이가 있어야죠. 여러분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은 이렇게 로봇을 하고 있어요. 뭐 이미 이것도 이 데이터도 옛날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아예 일반화돼 있어요. 이렇게 앱으로 하고 중개사의 단순 중개 역할은 앞으로 계속 거의 없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안 좋은 기사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더 중요한 거 인구가 무지하게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가 세계 전 세계 1위에요 우리나라가. 14세기 흑사병 때보다 심각할 정도로 그렇다. 이게 오늘 초에 2월달 기사예요. 작년 12월 기사네요. 지금 출산율 0.7명. 세계 최저예요. 자, 이런 시장에서 중개업이 과연 효율적인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미 주택사업은 분양사업에서 뭘로 바뀌었다? 임대로 전환된 지 꽤 오래됐어요. 단지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체계적이지가 않아서 아직도 시장은 되게 많아요. 벌써 느낌이 딱 오시죠? 이제는 뭔가 새로운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잘 관리해서 가치를 극대화하는 걸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키워드를 보시면서. 지금 위기라고 하죠?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거의 바로 근본이 뭐냐?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이에요. 자, 이 법은 2018년 6월 달에 만들어졌어요.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규정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제목이 뭐라고요?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 부동산 서비스라는 거는 모든 걸 포함한 거예요. 그냥 부동산이라고 붙여있는 모든 비즈니스. 거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진흥한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주택 관련해서 그 규제를 하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주택 관련해서 규제하는 법. 우리 국가 공인 여러분들이 무슨 법? 주택 관련해서 규제하는 법이 주택법이잖아요.
주택법이 그전에는 뭐였어, 이름이? 과거에 현재 주택법이 과거에는 이름이 뭐였어요? 주택 건설 촉진법이었잖아요. 건설 촉진이 빠진 거죠? 무슨 얘기예요? 주택 건설 촉진법은 주택을 짓게끔 해주는 법이었어요. 활성화시켜주는 법. 지금 주택법은 뭐예요? 건설 촉진을 뺐죠? 무슨 얘기예요? 주택 짓는 거를 규제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해석해보세요. 부동산 서비스는 무슨 법이라고요? 서비스는 활성화시키는 법이에요. 이게 18년 만들어졌는데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이 법에 의하면 부동산의 모든 거를 갖다가 이 법을 기반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실제로 부동산 서비스는 실태를 조사하는 것도 이 법에 의해서 국토부가 올해 최초로 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요새 중개업이 1인, 2인이 많잖아요. 1인이 거의 많고 조금 뭐 활성화되는 곳이 2인 정도 운영하세요. 그러다 보니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활성화되지 않고 업무 영역이 중개업에서 확장되지가 않는 거예요.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거나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키워야지만이 가능한 거다. 이게 부동산 서비스 진흥법이에요. 전체 조항이 몇 개? 30개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법, 이 법이 142개 조항이거든요. 그게 구축이 된 게 한 40년 돼요. 1962년에 도시계획법부터 시작했으니까 합치면 한 60년 되겠네요. 60년 동안 쌓아서 만든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서비스업 진흥법은 30개 조항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법이 많다는 건 뭐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규제가 많다는 거예요. 법이 조항이 적다는 거는 활성화시키겠다는 거고 뭐든지 그냥 이 법을 기반으로 해봐라. 그런 취지다. 자, 부동산 서비스 산업이라는 게 결국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뢰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부동산 중개업 시장은 사실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리면서 일부 한정된 사람들의 문제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정치적으로 활용되면서 소비자 신뢰도는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내가 회복하고 가치를 극대화할 거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국토부가 이런 것도 시작하는 거예요. 부동산 서비스 산업 창업 경주인데 부동산 서비스 산업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있으면 제안해라. 그럼 뭐 상금 주고, 수천만 원씩 상금 주고 진행하겠다. 이거 날짜가 5월 8일까지예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검토해보세요. 자, 이런 서비스 산업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아직 활성화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관점을 가지고 진행해보시면 의미가 있겠다. 자, 부동산 시장엔 기존에 있는 걸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무궁무진합니다. 뭘 자꾸 새로운 걸 0에서 1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1에서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1은 3을 만들라는 얘기지 0에서 1 창조주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여러분이 아는 부동산 서비스를 어떻게 묶고 빼고 더하고 나눌 건지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연합하고 공유하는 시대가 만들어질 거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 들어는 봤는데 아직도 체계적이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은 도시재생과 자산관리 뭐죠? 자산관리 개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산관리는 들어보셨는데 자산관리 개발은 오늘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존의 자산관리는 건물을 관리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주였다면은 그것만 가지고가 아니라 기존의 건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산관리 개발에 대한 컨셉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게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다. 단순히 중개 수수료 받고 피 받는 컨셉이 아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개발에서 관리로 이러한 시장의 트렌드 변화는 결국은 관리하면서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 대기업들이 이미 이 시장에 좀 진출하고 있어요. 자, 뭐 대림 AMC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 시공사인데 현대산업개발은 부동산 114를 637억에 인수했어요. 이 부동산 114가 창업자가 저희 명지대학교의 이상현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부동산 114를 만들어가지고 한참 만들어놨는데 너무 돈이 안 되니까 힘들어서 미래에셋에 매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10억에 매각하셨더라고요. 그 직원들 퇴직금 주고 하니까 남는 것도 없어. 근데 미래에셋이 계속 운영하면서 데이터를 쌓아놓고 있다가 현대산업개발을 팔았어요. 637억에. 그래서 이상현 교수님이 아주 땅을 치고 그냥 지금도 그 명지대학교 부동산학을 강의하고 계시는데 부동산과 경제학을.
안타깝죠. 대우건설은 뭐 DS라는 여러 가지 부동산 종합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롯데는 앨리스라는 이런 대기업들이 이런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시장이 있다는 거죠. 건설사인데 단순히 이제 시공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도 마찬가지고 국민들까지도 참여를 하고 자 이런 거 대기업만 가능할까요? 아니죠. 사실은 지역의 전문가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여러분들이 직원이 한 명이고 본인 혼자고 이런 중개업에서 큰 빌딩 뭐 3천억, 4천억짜리 여러분이 중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거 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10분간 휴식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게요. 벌써 지금 5시 20분인데 제가 오늘 부여받은 시간이 10분 내에 끝내야 돼요. 남은 시간 좀 질의응답하고. 근데 제가 힘들어서. 그냥 10분 휴식 없이 그냥 바로 갈게요. 지금 뒤에 페이지가 한 100페이지는 남아있어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배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너무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까 좀 페이지가 많아요. 근데 핵심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명지대학교로 오세요. 거기서 수업을 들으시면 차창히 학위를 따시면서 갈 수 있으니까. 이거 제가 왜 3장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이게 AI로 만든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다가 쉬는 시간에 그림을 이쁘게 만들어줘라고 입력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제 A컷. 이게 사람 나온 건 요거 B컷. 자, 도시재생과 부동산 자산관리 개발이 뭔지 간단히 볼게요. 도시정비라는 건 재개발, 재건축, 도시의 삶의 질을,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비사업이에요. 62년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왔어요. 이렇게 그 과정상에서 신탁방식 정비사업이라는 것도 만들어져가지고 이제는 정비사업 시장에 신탁사가 참여해서 자금을 공식적으로 뒷돈, 뇌물 이런 거 받지 말고 공식 자금으로 투명하게 해라. 이게 신탁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탁사들이 정비사업에 엄청 참여하고 있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신탁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사업장들이. 도시재생 사업은 과거의 재개발, 재건축 도정법에서 도시재생사업까지 확장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규모로 하는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수 정비사업들이 많이 동네 지역별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 개발되면 난개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보고 진행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 한 가지만 팁을 드리면 모아타운 들어보죠. 모아타운. 서울 지역의 오세훈 시장의 공약. 저는 그 공약이 나쁘다기보다는 모아타운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이 블럭, 저 블럭, 3개 블럭을 모아가지고 하는 게 모아타운인데 각각은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이걸 모아서 여기다는 아파트 짓고 여기다 학교 짓고 여기는 상가 짓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아파트 짓는 사람들은 이슈가 없어요. 다 나가고 여기 상가 짓겠대. 저희는 공원 만든대.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 가치가 좀 다르죠. 여기서는 다 같이 모았으니까 나도 똑같은 이익을 줘라고 주장할 거고 여기는 뭔 소리야 우리는 아파트 지어가지고 가치가 높은데 더 못 주고 둘이 합의가 돼요 안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근데 지금 거기까지 간 사업장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냥 가고 있는 거다. 대선 이슈 같은 걸로 만들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방향이 보이는데 어려울 겁니다. 자, 우리나라 재개발 재건축 시장 결국은 민간 기업의 시작으로 내가 돈을 투자했을 때 가치가 있냐 없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여러분이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걸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정비사업의 시장 규모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장 전망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금리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이제 완화될 것이다. 시장이 약간.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아시고 이것만 보세요. 시장 규모만. 수도권 정비사업 시장에 860조의 규모의 사업이 있어요. 영남권에 한 600조의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호남 충청권 100조. 이거 다 합치니까 얼마예요? 1570조.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한 가지예요. 결국은 돈이 있는 곳에 가야 가치의 극대화도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시장에서 내가 역할을 함으로써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죠. 근데 돈이 없는 시장, 소위 말하는 단순 중개 시장은 돈이 없어요. 내려고 하는 사람도 안 내려고 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참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돈이 많이 있는 시장에서는 내가 역할만 하면 충분히 내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그 시장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중에 지금 유일하게 가치 있는 시장이 어디다? 정비사업 시장이고 대략 저희가 봤을 때 한 1500, 1600조가량의 시장의 돈이 이 시장에서 움직인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1%의 역할만 해도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자, 실제로
1기 신도시 5개를 놓고 여러분이 투자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투자하실래요? 자, 1번 분당, 손들어서 분당. 분당 2분, 3분, 4분. 자, 일산, 손들어보세요. 일산 1분, 혼자. 자, 오, 좋습니다. 평촌, 자, 평촌. 평촌 1분, 2분. 나머지는 투자 안 하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가상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자, 3번, 3번. 손들어서 3번, 1분, 2분, 3분. 자, 중동. 야, 중동은 없네. 여기서 제일 잘못하는 투자가 중동.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데가 어딜까요? 일산, 왜 일산이에요? 용정, 그렇죠. 기존 용적률이 평균이에요, 평균. 169. 그래서 사업성으로 보면은 일산이 가장 좋은 거다. 반대로 두 번째는 분당이겠죠. 평촌 3번 중동이 왜 리모델링 많이 하는지 이해 아시겠죠? 기존 재건축은 사업성이 너무 없으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리모델링 공사비가 옛날에는 재건축 공사비에 60%, 70%, 80%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재건축 공사비에 105% 이래요. 그럴 바에는 그냥 부시고 새로 짓는 게 낫지. 기존 건물 세워놓고 거기 파가지고 쓰러질까봐 보강해가지고 지하주차장 파는 엄청난 공사를 해야 돼요. 거기 설계는 갖다가 집을 앞뒤로밖에 늘리지 못하니까 집이 낄쭉해지니까 데드 스페이스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공간 활용도 안 되고, 집은 투베이밖에 안 되고, 주부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가치가 없는 집이 되어버리거든. 그럼 옆집을 터야 되거든요. 옆집을 트면 어떻게 돼요? 1000세대 아파트가 몇 세대가 한다? 500세대 돼버리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리모델링이 활성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3층 이상 중축에 뭐 규제를 완화해주고 뭐하고 해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트라우마가 있다? 뭐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구조안전기술사들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웬만큼 돈 받고 도장 찍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자기가 책임받을까봐. 그럼 결국은 도면에다가 뭘 하겠어요? 무지하게 때려 넣어가지고 보강하라고 하겠죠. 무너지지 않게. 그걸 하다 보니까 돈이 뭐가 올라가요? 공사비가 무지하게 올라가서 재건축보다 비싸다. 그러니 지금 평촌에 제가 위원장들 많이 만나봤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리모델링 한다고 집값 뛰어가지고 나중에 재건축 바꾸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죠? 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웃더라고요. 근데 리모델링으로는 가치를 극대화하기 어렵다.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재건축 공사비가 비싸다 보니까 여기는 쉽지 않다. 향후 재건축이. 여기 2개 정도가 진행이 되겠죠. 여기만 진행해도 100조예요. 물량은. 재개발 재건축 정도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나요? 여기 계신 분들 구분할 수 있죠? 우리 선생님, 가운데 분. 재개발하고 재건축 어떻게 구분하세요? 기반 시설까지 있는 것보다 재건축은 갑자기 물어봐서 당황스럽죠? 우리 옆에 선생님. 재개발하고 재건축 어떻게, 고객이 왔다.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뭐가 다른 거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하세요? 자, 우리 뒤에 선생님. 재개발을 확 밀어버리는 건데, 네. 재건축은 건축만 하고, 재개발을 확 밀어버리고 재건축을 살짝 밀는 거예요. 재개발, 다 어르신 말씀이고,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오늘 재개발 재건축 구분도 확실히 배워가세요. 자, 이게 지금 서울이에요. 가련동인가 녹본동인가 거기에요. 제가 다 찍은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예요? 반포예요, 반포. 이것도 반포 C형 아파트 찍어놓은 거예요. 자, 재개발과 재건 차이인지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재개발이고 재건축. 기반시설은 이게 여러분 너무 수준 높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기반시설이 뭔데요, 근데? 기반시설이라는 말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재개발은 단독주택을 아파트로, 재건축은 아파트를 아파트로. 여기에 이제 기반시설이 양호하냐 불량하냐가 법률적인 해석이에요. 아파트는 기반시설이 양호하잖아요. 도로가 깔려있고 상가도 있고 공원도 있고. 재개발은 그런 거 없어요. 산에다가 막 집을 막 지어놨잖아요. 기반시설을 양호하나 노후 불량한 주택을 개발하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하고,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노후 불량한 주택을 개발하는 것을 뭐로 한다? 재개발이라고 한다. 이게 또 외우려면 또 어렵잖아요. 그냥 주택을 아파트로, 아파트를 아파트로. 이게 뉴스에 나오는 기자들도 인터뷰하면서 틀려요. 이 정도 우리가 전문가니까 확실하게 구분해야죠. 이해되셨죠? 근본적으로는 기반시설이지만 쉽게는 아파트나 주택이냐의 차이다. 여기서 또 제가 저번에 한번 이거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또 학생이 대림건설 팀장인데 옛날에는 단독주택을 재건축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 실제로 있었어요. 단독주택 재건축이라고. 근데 그거는 단독주택인데 기반시설이 양호해. 그래서 애매하게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말. 그냥 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구분됐습니다. 이게 재건축의 절차예요.
요거 자료 나온 걸 나중에 다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조합시행이 있고 공공시행이 있죠. 이 두 개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여기 뭐가 많고, 여기 빈성성 돼 있죠. 결국은 정부가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참여하건, 공기업이 참여하건, 절차를 어떻게 줬다? 간소화해줬다. 신탁 방식이 요거예요. 그래서 신탁 방식이 속도가 빠르고, 3년이 빠르고,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속도가 빠르니까 뭐가 줄어들어요? 비용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게. 수수료를 줘도 남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이제 세부적인 절차인데, 이건 다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는 자료입니다. 자, 부동산 자산관리 개발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아마 부동산 자산 관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자산관리 개발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자, 부동산 자산관리 개발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그림만 보시면 돼요. 자, 재건축 재개발은 부동산 자산관리 개발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예요. 훨씬 더 큰 개념이죠. 도심에 수많은 오피스텔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주택도 있고 노후된 건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대형 빌딩이 아닌 이 중소형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타겟팅할 수 있어요. 대기업들이 하는 부동산 자산관리 비즈니스는 다 이런 대형 빌딩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요런데 시장에 아직 아무도 접근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키우면 또 참여할 수 있다. 자, 그럼 중소형 건물의 자산관리 개발이 뭔지 한번 봅시다. 누구죠? 이어지. 이번에 결혼한 홍유지가 이 지역에, 강남 지역에, 홍대 지역인가요? 여기 건물을 갖고 있었어요. 2017년도에 마포구 서대동에 2층 규모의 소금빌딩을 매입했어요. 63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현금 자기 돈 13억, 대출 50억. 이때는 우리나라 금리가 막 1%, 0.5% 이랬으니까 이게 레버리지예요. 이게 잘하는 투자인 거거든, 사실은. 레버리지가 나쁜 게 아니에요. 금융시장을 잘 활용하는 건데, 지금은 언감생심이죠?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단순히, 이런 건물을 증축까지 해가지고, 아예 재건축을 해버렸죠? 증축이 아니라. 이거 부셔버리고, 이렇게 해서, 지하 2층, 지상 6층, 총 8개층 규모로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 자기는 63억을 들여서 진행을 했는데 현재 시세는 130억 이상, 지금 아마 한 150억 정도 될 겁니다. 이게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이 건물을 보고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관련 지식이 아주 전문가, 설계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있어야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공기주님과 여러분보다 부동산을 많이 알아서 이렇게 한 거냐? 아니죠. 여러분 같은 분들이 공부해가지고 컨설팅 해줘서 수수료 받고 여기까지 진행한 거예요. 단순히 매매는 뭐 0.3, 몇 프로의 수수료가, 이런 비율을 위한 게 아니라 처음에 계약에 의한 조건을 협상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컨설팅 해준 분들은 상당한 돈을 받았겠죠. 자, 유명한 또 박명수와 박명수 와이프. 요 건물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요거는 그냥 리모델링 한 거예요. 근데 뭐가 크게 틀리나요? 창문도 없는 데 갖다 크게 뚫었죠. 구조 보강 해가지고. 그래서 임차인사 내보내고 스타벅스에 통으로 넘겼어요. 스타벅스는 기본적으로 임대 계약이 최소 5년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박명수는 싹 팔았다. 17억 정도 이상의 차익을 남기고. 이게 바로 부동산 자산 관리의 개발에 더한 게 부동산 자산 관리 개발이다. 이해되셨나요, 이제? 뭔지 아시겠죠? 저게 뉴스에 자꾸 나오는 연예인들이 뭐 부동산 사가지고 뭐 리모델링 해서 비싸게 팔던 게 그게 바로 부동산 자산 관리 개발이다. 자, 요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사례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료는 신문기사를 보시면 있습니다. 자, 결론은 부동산 자산 관리라는 거는 부동산 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이걸로 보시면 제일 쉬워요. 결국은 에셋 매니지먼트. 금융을 내가 컨트롤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어려운 게 부동산 금융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학교를 공부하면서 부동산 금융 잠깐 맛은 보셨을 텐데, 실제로 뭐 대학원 다니신 분들이나 그 관련 전공하신 분들은 부동산 금융론을 또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무지하게 어려워요. 사실은 학교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금융론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재무 계산기 사라고 하고, 또 10만짜리 사면은 또 그거를 사용하는 법을 한 일주일 배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놓고 실제 실무에서는 그 재무 계산기 쓰지도 않는다. 그래서 누가 그걸 계산기를 들여서 합니까? 프로그램 딱 해가지고 엑셀을 입력하면 쫙 나오는데. 근데 학교에서 아직도 부동산 금융론 해가지고
IRR 이런 거, 무지하게 어려운 수학을 가르쳐요. 실제 시장에서는 IRR 같은 거 쓰지 않아요. 그 장기적인 수익률 같은 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당장 이번 달에 캐시인 아웃이 얼마인지, 다음 달에 캐시인 아웃이 얼마인지, 거기에 부족한 돈이 얼마고 남는 돈이 얼마인지, 그렇다면 금융비용이 얼마인지, 이렇게 판단해 요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그런 것들은, 부동산 금융 관련된 지식들은 그냥 이 사업을 크게 놓고 보고, 크게 그냥 이거 하면 한 10% 남겠네? 5% 남겠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였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식의 검토 가지고는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근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다? 부동산 금융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산 관리는 FM, PM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AM이다. SM 매니지먼트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금융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 관리가 에셋 매니지먼트의 개발을 더한 것이다. 그래서 AMD라고 합니다. 기존 건물에 철거 신축을 제외한 모든 것인데 실제로는 철거까지도 포함한 거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자, 부동산 자산관리 개발 시장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면 외국 같은 경우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관리 시장이 매우 높아졌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뭡니까? 결국은 부실한 부동산을 모아가지고 그에 따른 채권 만들고 팔았는데 한 번 부도 나니까 연쇄부도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의 비중이 세졌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되게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뭔가 비용을 쓰는 사업보다는 있는 것들을 관리하는 거로 많이 바뀌었고, 대기업들도 신규 수주보다는 기존에 확보한 사업장들을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다. 관리 모드로 바뀌었다는 거. 자, 미국에서도 그래서 자산관리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고, 특히 일본이 관리 시장은 90년대 버블 붕괴 이후부터 계속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인텔리전트 빌딩이나 관리비 제로화 이런 것들을 공부하려고 일본을 많이 가요. 여러분들 요즘에 흔히 보는 그 관리비 제로화를 방향성을 놓고 하는 시설 중에 뭐가 있냐면은 요즘 아파트는 요새 그거 많이 하죠. 지하주차장 들어가시면 불 다 켜있지 않고 차가 가는 곳만 켜주는 거. 그런 거예요. 복도에 불이 자동으로 켜지고 껴주고. 이게 이제 관리의 기본인 거죠. 전기세부터 아끼자.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관리 비중이 높다는 얘기예요. 저희 심플하게 넘어갈게요. 이제 국내 시장도 드디어 경기가 어려우니까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이제 시작했죠. 그런 것들이 시장에 전문적인 부동산 자산 관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어느 정도 증가했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은 자산 관리가 기본적으로 한 45% 이상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10% 미만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90%는 부동산 자산관리 시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다. 이렇게 시장은 확대될 거라고 보고 현재 2024년 3년 기준에 한 13조 정도 시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근데 30년이 넘어가면은 40조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는 기본적인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여기에 개발을 포함시킨 게 부동산 자산관리 개발이라는 거. 대기업들은 이미 외국계 그 자산관리 회사에 들어와서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다 이 사람들은 이런 큰 건물 있죠. 이게 지금 강남 지역을 찍은 거예요. 여기 GS타워 역삼역이고 여기 서초동 길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강남역이고 자, 근데 여기 이 길에 이런 대형 건물들은 이미 외국계나 대기업 자산관리 회사들이 들어가서 다 관리하고 있어요. 다 건물도 뭐 2천억, 3천억짜리. 근데 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남아있어요? 이 점선 밖의 것들. 자, 이게 바로 지금 대형 빌딩 지구의 중소형 건물 제가 사진 찍어 온 거예요. 강남 역산 서초 이런 건물이에요. 4층짜리, 3층짜리 건물인데 되게 노후화되어 있죠. 이거 엄청 비싼 땅에 있는 건물인데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리모델링 하거나 해서 100억짜리를 200억으로 만드는 가치. 그거 누군가 여기다 사장한테 제시해주면 할 수 있을 텐데 아무도 제시할 사람이 없겠죠. 이 건물 사장은 돈이 많아. 그래서 아들은 또 유학 가 있고 본인이 골프 치고 다녀. 건물을 그냥 임대해놨어. 매달 수익 들어오니까 관심이 없어. 그런데 이 김 사장을 아는 사람이 누구다? 서초동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알고 있다. 사장님, 이 건물 이렇게 놀릴 게 아니라 용적률 500%까지 나오는 건데 8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5계층을 증축할 수 있는데 거기서 임대료 받고 뭐하고 하면 훨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랬더니 여기 김 사장님 뭐라 그래요? 그럼 그 리모델링 하는데 공사비가 얼마냐? 그거 한 10억 들 것 같은데. 내가 지금 10억이 어딨냐? 때려 죽어도 건물밖에 없다.
그래서 진도가 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뭘 해줘야 돼요? 금융을 제공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 금융을 어떻게 제공하느냐? 건물을 새로 7층, 8층을 지어서 1층을 20년 임대. 20년 임대에서 발생한 수익을 금융 비용으로 해결. 그 다음에 공사비 지급. 그러면 이 건물주는 자기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8층짜리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1층만 20년 임대하고 20년 후에는 내 거거든. 그래서 자기는 한 푼도 돈 쓰지 않고 이 새 건물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죠. 그거를 사업성을 놓고 판단을 해보겠죠. 그럼 여러분이 전문성 있는 컨설팅을 할 수만 있다면은 엄청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죠. 여러분들 이미 갖고 있는 사무실에 갖고 있는 집기 가지고 머리만 쓰면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걸 하려면.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부동산 자산 관리 개발의 핵심만 제가 딱 설명드립니다. 이게 지금 서초동에 있는 빌라들.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부시고 새로 지어야 돼요. 재건축을 하던, 요것만 리모델링을 하던, 빌라 사업을 하던. 근데 그걸 누가 제안해준다? 지역 전문가인 이 건물 101동 101호에 사는 누구네 어머님을 아는 사람이 누구다? 그 지역 중개사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지배력, 네트워크는 그 지역의 중개사들이 가장 강력한 지배력을 가질 수 있다. 다만 내가 그걸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부분을 외부 기관이나 전문 기관에 조금만 도움받으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바로 이거예요. 메인 건물 제외한 이 모든 지역이 다 비즈니스 시장이다. 이해되시죠? 자, 바로 이런 사각지대가 대기업들이 컨트롤하는 건물이 아닌 나머지 중소빌딩의 자산관리 사각지대를 여러분이 개발이라는 가치를 붙여서 참여하면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 자, 넘어갈게요. 실제로 국내 한 35에서 50억 정도 건물 갖고 계신 분들 고민이 뭐냐면은, 보면은 뭐, 어떻게 하면 좀 세금을 좀 덜 낼까? 이런 생각도 하시고, 공시에 대한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요즘에는 근데 뭐가 많냐면 상속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아요. 상속하면서 세금을 좀 안 내고 아들한테 증여하거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을 여러분들이 직접 못 가지면은 지원을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전문가들의.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뭔가 시장에 참여하면은 경쟁력이 만들어지겠죠. 자, 중소형 건물주의 고민들은 일반적으로 임대관리, 세입자 문제, 시설관리, 공실료 문제, 법률. 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개사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 생각을 여러분이 해보면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를 고민해보는 거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부동산 자산관리 개발이라는 것이다. 자, 부동산 중개업의 생존 전략에 대한 부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재개발 재건축의 자산관리 컨설팅, 그 다음에 소형 어떤 부동산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개발하는 거. 예를 들어 아까 2층짜리 연암동에 있는 주택을 갖다가 개조해가지고 카페로 개발해서 투입된 돈은 5억이고 그 부동산은 10억이었는데 실제로 개발하고 나니까 30억 이상의 가치가 만들어지더라라는 수익형 부동산의 개발. 그 다음에 중소형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건물들의 자산관리 개발. 이런 비즈니스들이 여러분들이 추진해 볼 수 있는 가치 있는 부동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닐까. 특히 지역의 전문가인. 다른 사람이 이걸 못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 정보는 그 지역에 있는 중개사님들만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뒷페이지가 많은데 그걸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 마지막만 하고 끝낼게요. 자, 우리 부동산 중개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실행 방법을 가지고 진행할 것이냐. 이제 현실적인 실행 방법 제가 설명드리고 끝낼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이해하셨다면 어마어마한 수준이신 거고, 아, 대충 뭔가가 이거, 느낌이 좀 쎄한데? 내가 이거 뭔가 좀 고민해보면 뭔가 있겠는데 정도면 오늘 강의는 되게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으시고, 그 다음에 더 배우고 싶은 것도 있으실 거고, 고민스러운 것도 있으실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일단은 자산관리 개발은 시설, 재산, 자산관리인데, 이걸 포괄한 자산관리에 디벨로먼트 하는 자산관리 개발 AMD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중개업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런 지식적인 부분을 쌓아놓고 전문가 집단의 지원을 받으시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고,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RSA 회원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RSA라는 조직을 또 그 협회나 모임을 갖고 계시니까 이 조직에서 전문적인 뭔가 지원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들이 있고,
별도의 AMD, 제가 실제로 운영하는 한국부동산 자산관리개발연구원인데, 연구원에서 뭔가 분석하고 리포트를 제공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공인중개사가 그 지역에 가장 이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게 새로운 비즈니스의 프로세스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플로우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고 대장 부동산을 발굴하면서 분석하고 그걸 개발해서 실행하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받을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제가 AI로 만들어 본 거예요. 좀 턱이 좀 이상하죠? 몸매하고. AI 한계예요. 지금 제가 있는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에서 도시생 전문가가 운영해요. 근데 이 운영을 돈을 받고 운영하지 않아요. 무료로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지금 건국대학교에서도 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도시생 전문가과정 300만 원. 기타 나머지 200만 원 이상의 강의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명지대에서는 그러지 말고 우리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한테 이 혜택을 무료로 주자 해가지고 저희 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시면은 과목을 이수했을 때 이 도시행 전문가 자격 시험을 응시하게끔 해주고 자격을 주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전문가과정 전문가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종합시험을 보고 명지대 총장으로서 도시재생 전문가 자격을 부여하는 걸로. 저희 석사과정에 아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공부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2학기 때 최소의 인력만 추가로 모집을 할 거예요. 여기 틀렸나 이거? 아니요. 아니 회장님이 추천해 주시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혜택도 드릴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회장님한테 말씀하시고 얘기해 주시면 4월 달에 사전 접수하고 2학기 때 입학하는 걸로 준비를 지금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뒤에 사실은 협상 스킬부터 내용을 제가 많이 준비해 왔는데 비즈니스 협상 스킬까지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이런 거를 지금 다 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되니까 질문 받고 마무리하는 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딱 2시간 내에 끝내는 걸로 되겠네요.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하는 과정에 질문 받으면 또 학생들 빨리 수업 끝내주지 뭘 질문 받으라고 하면서 질문 안 하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선배 교수님한테 배운 게 뭐냐면은 학생들의 질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할 때까지 수업을 끝내지 마라. 그러면 학생들이 빨리 가고 싶어서라도 질문을 하더라. 자, 딱 2분, 3분 정도만 질문만 끝낼게요. 자, 우리 선생님 먼저. 요 자료를 대비적인 자료를 일부 빼가지고 아까 카페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아무나 막 드리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또 선생님. 조금 다른 건데, 기타 회사에서 명지대 공부하시는 분이 지축에 빌라를 짓고 있는 거 갖고 왔는데 보니까 제가 시사 원고 봤거든요. 네. 거기에 매매에 대한 거는 혹시 임대차에 대한 것만 써있는데 분양식으로 매매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특별히 답해야 될 것 그 부분은 이거 수업 끝나고 별도로 다시 답변 저희 신탁 실무자 와 있으니까. 네. 마지막 한 분 받고 끝낼게요. 질문 다 이해하셨어요? 특별히 궁금하신 거 없어요? 아까 카페에 사업성 있는 그런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올리면 분석을 해서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무료로 이렇게. 네. 여러분들은 들어가는 내용들이 그러면 임대를 했을 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고 수익률이 어떻게 돼 그런 정보를.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운영하시는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요 정도 블럭이 가로주택이 될 것 같아요. 소문도 나 있고. 근데 초기 단계라 가지고 돈도 없고 주민들이 동의서도 안 나오고 막 말이 많아. 그럼 여기에 또 우리 중개사 분이 요 지역에 지도 있잖아, 지도에다가 손을 매직을 이렇게 거서 여기 가로주택 하려고 하는데 이 가로주택을 추진하는 추진이나 가칙이나 뭐나 주민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최 사장님이다.
내가 이 최 사장님을 잘 아는데 이거 한번 사업성 검토해서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 사업을 진행해 줄 수 있겠느냐, 그 정도 데이터만 그냥 메일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도면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저희가 직접 설계를 다 해서 사업성부터 다 해가지고 자료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중개사 사장님은 그대로 가지고 이분하고 얘기하시면 되고, 이분은, 최 사장님은, 야, 그래, 그러면 이 회사가 들어와서 이거 좀 같이 개발해주면 좋겠다. 라고는 저희는 들어가고,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분 역할을 했잖아요. 수수료를 드려요. 단순 소개잖아요. 정보 제공 소개인데 저희가 현재 지금 책정하고 있는 금액은 소개 건당 1,000만원. 건당. 네. 가주점 한 건. 말고. 근데 이제 이걸 주셨는데 검토를 했어. 사업성이 하나도 안 나와. 그럼 안 하겠죠. 안 하면 수수료가 안 나가겠죠. 그건 상식. 가주점 말고, 그냥 아까 말씀하신 그런 1대1 매입해가지고, 리모델. 네, 그것도 같은 구조. 것도 똑같이. 네, 같은 구조. 자, 그러면 장시간 제가 고생했고요. 여러분들은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